통화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자산을 사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내 걸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서로 아파트를 하나 이제 장착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해 가면서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좀 현명하지 않겠냐.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을 모시고 최근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조선일보에서 한 21년 정도 기자 생활했고요. 주로 경제 분야, 국제 분야 이쪽에서 이제 많이 취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 일하는 유럽 특파원으로 4년간 일했고요. 또 조선일보의 이제 국제경제 섹션인 위클리 비즈에 이제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이런 책을 써서 이제 유럽 경제하고 이제 미국 경제 분석하는 걸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돈의 대폭발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또 돈의 대폭발 책도 쓰셨는데 네. 결국에 돈의 대폭발이라는 건 이제 유동성을 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유동성은 사실 필연적으로 버블을 또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뭐 AI 버블이니 뭐 버블 안 붙는 데가 없어요. 뭐 집값도 버블이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예, 예. 기자님 또 오래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네네.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이 버블이냐 아니냐 뭐 네.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버블의 위험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위기라고 하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물 경제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릴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벌어지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0년대도 그렇지만 2020년대 들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경제 성장 속도, 네. GDP 성장률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자산의 오버슈팅이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요, 2020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네. 이제 5년 동안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평균의 이제 광해 통화량의 증가한 속도, 요게 이제 연 7.6%입니다. 광해 통화량 M2라고 그러잖아요. 네. M2가 증가하는 속도가 5년 동안 연평균 7.6%. 근데 실제 경제 성장률은 2%입니다.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물가를 반영해가지고 물가를 넣어서 물가가 상승한 것만큼 이렇게 올라간 걸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4.7%입니다. 네. 실질 성장률은 2%. 그리고 이제 통화량 증가율은 7.6%. 근데 이게 이제 연평균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제 복리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갈수록 경제가 실제로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9월까지 이 M2가 얼마 늘어났냐면 227조 원 늘어났습니다. 227조. 올해 들어서. 예. 그리고 8월에는 한 달 동안에만 이제 5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로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실물 지표가 정체되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이제 정체되고 있고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이런 쭉 현상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유동성의 장소로만 경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위험해지는데 너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유동성으로 밀어주는 걸로만 이제 경제를 끌고 나가려다 보면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가 떨어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중앙은행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금리의 방향을 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신호만 주더라도 굉장히 시장이 흔들리고 무너질 확률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쩌냐면 다행스럽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를 좀 낮추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올린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1%대에서 2%대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11월 같은 경우에 2.4%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한 3% 가까이 물가가 이제 오른다. 계속 돈이 더 풀려가지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이 가까워지고 이제 자산 가격이 그동안 2020년 들어서 확 올랐던 게 조정을 세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적으로 11월에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블룸버그랑 이제 인터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정확히 워딩이 뭐였냐면 금리 방향 전환이 있을지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달려 있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코스피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 거잖아요. 예.
할 가능성이 이제 요만큼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완전히 버블이다라고까지 단정질 수는 없지만 버블의 강도가 이렇게 좀 세지고 이제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신호가 조금씩 더 생기고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있는데 네. 뭐 그 사람들이 막 산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네. 막 올라가는데 네. 실적은 안 좋아. 네. 실적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네. 계속 수급은 좋아서 막 네. 올라가는데 네. 어느 순간 뭐 하나 딱 터지면 쫙 그렇죠. 꺼지잖아. 그렇죠. 네, 그런 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풍선의 표면적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바늘로 찌를 수 있는 면적도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 어느 한 군데가 바늘로 푹 찔렸다. 그러면 바람이 찔린다. 생각보다 빨리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또 네. 버블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돈을 못 벌면 네. 상대적으로도 가난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예, 또 판단을 고민하는 잘해야죠.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은 버블에 뭐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런 게 굳이 있다면 예. 말기는 아니겠죠. 말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 방향 자체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그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내려가는 거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에 금리를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내년에 미국의 유동성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게 뭐 곧 몇 달 안에 뭐 빵 터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상당히 무리지 않을까.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의 방향성 중앙은행의 이제 기준금리의 방향성이 바뀔 것 같으면 그 전에 빨리 대피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도 최근 한 3, 4년 전에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쭉 인하하고 횡보하다 갑자기 올리니까 다 터지듯이. 예,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금리인가요?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죠.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거는 뭐 이달에 올렸다가 다음 달에 낮추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기라는 표현도 쓰고 뭐 인상기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듯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8월에만 뭐 몇십 네. 조씩 풀리는 거를 네, 보면 근데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좀 확장 재정 쓰고 그렇죠. 또 국채 발행 더 하고 네, 네. 당분간 우리도 풀고 미국도 풀고 네, 뭐 네, 다 네. 푸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조는 좀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유지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오늘 기사인가서 일본은 금리를 또 네. 막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올렸습니다. 네. 네. 소위 말하는 막 엔캐리 트레이드니 네. 이러면서 갑자기 일본으로 돈 빨려 들어가면서 네. 또 사고 터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걱정들도 좀 있긴 한데 네.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일본은 사실 이제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이제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일본에서 낮은 금리에 돈 빌려다 해외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0.25% 포인트의 차이라 하더라도 그 금리에 이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 훼손에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일본은 그렇게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절대적인 금리 수준 자체는 아주 높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1%가 안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런 상황이고, 이제 미국은 계속 푸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영국도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이제 당분간은 계속 스테이를 한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할 확률 그거는 상당히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네. 하지만 약간 좀 현금을 뭐 일부 보유하는 네. 약간 이런 전략을 좀 써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개인별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좀 많이 벌어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많이 버신 분들은 이익을 실현하신 분들이 이제 전부 실현한 건 아닌데 네. 실현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현금화도 할 겸 네. 뭐 수익도 확정할 겸 네. 좀 정리하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이제 막 그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조심해서 좀 보수적으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자님도 이제 오랜 기자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상승장인데 네. 가다가 갑자기 급락하고 다시 또 상승하고 급락하고 상승하고 뭐 이런 그 변동성 큰 장. 네. 예, 이게 앞으로 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좀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좀 위태위태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올해 4월에 이제 미국에서 주가가 이제 크게 떨어졌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이 됐어요. 맞아요. 그때 나스닥 지수가 이제 2만 정도 되다가 한 14,00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수가 그 정도 떨어지면 상당히 큰 충격이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개인들이 중요한 거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좀 접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들 하는 얘기 신문 기사도 보고 책도 읽고 이제 외신 뉴스도 읽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진짜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를 안 했던 게 그때 4월에 이제 크게 이렇게 미국 주가가 조정을 받을 네, 때는 관세에 매긴다고. 그때는 이제 네. 관세에 대한 공포 뭐 이게 이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통화량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인 겁박 그것만으로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추세적으로 가라앉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그때 4월에 주가 조정기 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막 AI 버블론 네. 또 나오잖아요. 뭐 몇 네. 달 전에 한번 나오다가 조용해졌다가 다시 네. 또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뭔가 하나 뭔진 모르겠지만 트리거가 터지면 네. 조금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 네. 그럴 때 들어가라. 지금은 막 높을 때 그렇죠.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도를 타야 되는데 파도를 네. 타야 되는데 항상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항상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떨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좋은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2022년에 미국에서 어땠습니까? 이제 그때 금리를 확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성 자체를 많이 빨아들였거든 흡수를 했어요. 그때 보면 미국에서 M2 광의 통화량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때 많이 줄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M2를 계속 늘렸고 2022년, 23년 이럴 때인데 미국은 좀 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코로나 때 풀어놓은 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가 오르니까 이제 금리를 확 올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파도를 타다 안 타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파도를 안 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굳이 꼭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은 하여튼 잘 시장의 방향성을 봐야 되고 아직 시장에서 빠져나올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금리의 방향성, 물가 수준 이런 거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주식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쭉 올라갈 때는 끝도 없이 갈 것 같다가 또 네. 한번 빠지면 또 끝도 없이 망할 것 같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약간 좀 타이밍을 좀 볼 필요가 네,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즘에 금 가격도 한번 네. 진짜 치솟았다가 네. 쭉 빠지고 또 약간 네. 회복하고 있는 그러면은 통화량이 계속 늘어난다면은 금으로 가는 거는 네. 어찌 보면 이건 좀 되게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 금은 어떻게 보냐면 금은 주식에 비해서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 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주기가 상당히 더 깁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값은 이제 장기적인 사이클로 움직인다. 이런 거를 좀 잘 아실 필요가 있고요.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그때는 어쩌냐면 통화량 증가 속도가 이제 금값 상승 속도를 앞질렀어요. 통화량에서 많이 늘었어요. 금값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 전문가들은 어쨌냐면 2010년대 초가 되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갔으니까 2010년대 초가 되면 금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대에 들어서는 2020년, 21년 이럴 때는 어땠냐면 코로나 사태 극복한다고 이제 유동성이 엄청 풀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금값이 별로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위험 자산을 많이 샀으니까 주식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본 거죠.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금값이 안 올랐다. 그러면 한 몇 년 있으면 이제 오른다. 그래서 실제로 해서 2020년대 중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금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데이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금값을 보는 이제 통화량과 대비해가지고 보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분모를 이렇게 트로이 온수당 금값으로 잡아요. 분모를 네. 금값으로 잡고 분자를 10억 달러 단위의 이제 미국 M2를 보는 이 지수가 있거든요. 이 숫자를 보면은 지금 이제 어쩌냐면 최근에 5.6 정도예요. 5.6. 5.6 정도인데 이게 금값을 분모로 잡기 때문에 금값이 높을수록 이 숫자 자체가 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5.6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 세기 들어서 2000년 이후에 201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이요? 예. 여전히 낮아요? 네, 낮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아. 예, 그러니까 이 금값을 분모를 잡고 통화량을 분자로 잡아서 보는 이 지수로 봤을 때 2000년대 들어서 제일 낮은 수준, 두 번째로 낮은 그 수준. 말은 금값이 네. 비싸다는 얘기죠? 금값이 비싸다는 지금 얘기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그게 5.6이 아주 금값이 이제 비싼데 이제 잘 봐야 될 거면 이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낮은
낮았던 거는 1980년이에요. 1980년에 이게 2.5 정도까지도 내려갔거든요. 이 금값이 엄청나게 비쌌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1970년대에 이제 미국의 통화량이 엄청 늘었어요. 왜냐면 1971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근본 이자를 폐지해가지고 이제 달러를 이렇게 많이 뿌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70년대 후반 이럴 때는 물가가 엄청 높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79년에 이제 그 당시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서방에서 크게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정학적인 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세계 정세를 보면은 1980년 그때는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더 이제 어떤 그 세계 경제에 대한 공포 수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어떠냐면 미국 정부의 이제 부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금이 안전 자산이자 생존 자산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래서 금값이 이제 많이 오르는 건데 지금 금값의 최근 추이를 보면 10월에 거의 피크를 갔다가 네. 11월에 잠깐 조정됐지만 이달 들어서 다시 오르거든요. 저는 이제 금값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버블이 점증된다는 인식을 가질수록 전문가들은 금을 더 많이 사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분모를 이렇게 금값으로 갖고 분자를 통화량으로 미국의 통화량으로 잡는 이 지수가 이제 5.6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거는 금값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 지수가 더 낮아질 확률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5.6이면은 상당히 금값이 높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대략적으로 그러면 뭐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숫자가 더 커야 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그래서 한 보통 한 에버리지로 보면은 한 1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값이 좀 많이 쌓일 때, 네. 그럴 때는 한 13, 14, 15 정도도 가고 17 뭐 이 정도 나타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고점권이긴 한데 네. 최고점 대비는 그래도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낮은 예, 상태. 예, 예. 그 전반적으로 금값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일 텐데 네. 이 통화량이 늘어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 경제에 어떤 구조적인 네. 영향이 생기길래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냐. 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 통화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1986년치부터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1986년에 우리나라 이제 광해 통화량 M2가 48조 원. 이 정도는 작년에 4,045조. 38년 동안 84배 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20년대 들어서 얼마나 늘었냐면 1,300조 원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 이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올해 8월 기준으로 4,400조 원이었는데 2020년 8월 그때가 3,100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300조 원 늘었고 연평균으로 260조 원씩 늘어난 엄청 겁니다. 늘어나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경제 금융화라는 게 굉장히 막 이렇게 많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공장, 생산, 고용 이런 거보다는 주식, 채권 이런 게 더 중요해지고 부동산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금융 심화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 파이낸셜 디프닝이라고 그러죠. 금융 심화. 그래서 이건 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이번 달에도 그런 게 나타났는데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나쁘다. 이런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되고 올라요. 왜냐하면 고용이 나쁘니까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돈이 더 풀릴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물 상태가 과소평가되고 금융이 과대평가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어떻습니까? 작년에 2%였잖아요. 네. 올해 1%, 1.1%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올랐죠. 올해가 훨씬 높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경제가 되게 안 좋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다 역성장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또 그거를 이제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돈을 많이 풀어놓으니까 독일 주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심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돈이 많이 늘어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그 사고 방식도 많이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들이 서울대 2호학번 1학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뭐냐면 아들이 나중에 전업 투자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했죠 옛날에는. 그죠. 네. 그게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어쨌든 자기 자식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관념을 좀 많이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을 보면은 승진에 관심 없고 이제 주식창만 쳐다보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이게 돈이 많이 늘어나면 어떤 제도적인 변화도 생기고 이제 사람들의 관념, 경제를 보는 관점, 사회를 보는 관점, 미래를 보는 시각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의대 선호 현상 이것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시드머니를 많이 안정적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이제 많이 가는 거죠. 공무원들 안정적이라고 해도 급여가 작다. 그래서 옛날보다 선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공공 분야에서 민간 분야를 선호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 이 메디컬 쪽이 보상이 지금 강하게 이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고, 이제 이렇죠. 그래서 의사들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단지 이제 돈이 많이 늘어나서 뭐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의식과 관념도 많이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어야 투자를 하니까 네. 그렇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직장이 점점 선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오랫동안 네. 일할 수 있다는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쩌냐면 2005년 정도까지는 GDP하고 M2의 총량이랑 거의 같았어요. 네. 거의 같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경제 성장 속도하고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거의 같다는 거는 통화량을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하고 그냥 경제 성장 속도라는 거는 뭐 어때요? 보통 월급쟁이가 급여가 늘어나는 속도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화량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하고 이렇게만 해도 자기의 노동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이제 자산도 불리는 데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2005년 이후로 이렇게 쭉 벌어지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경우는 작년 우리나라 GDP보다 통화량이 M2가 1,500조 원이 많습니다. 그럼 그거 누군가의 자산가에 이 주머니에 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얼마나 이 세상에 널려 있는 돈을 내가 많이 주워 담느냐가 나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한테도 중요하고 그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돈이 늘어나면서. 그럼 결국에 이럴 때는 자산을 네. 물론 뭐 좋은 거여야 되겠지만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네. 그냥 열심히 그런 거 없이 일만 하는 사람하고 격차가 당연히 계속 그렇죠. 벌어진다. 그렇죠. 이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막을 수 이 없죠. 상황에서. 지금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 나도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든 최대한 좋은 거를 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또 버블의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네. 잘 들고 있다가 잘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 사회 비극이에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이게 나라 간의 돈풀기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말래라고 하면은 그거 뭐냐 자기가 일한 거를 이게 지키지도 못해요.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고통 그리고 들인 노력과 시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빼앗기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다. 네. 그리고 직장이 조금 나빴다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잘하면 또 역전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하긴 뭐 반대로 말하면 노동의 가치보다는 네. 내가 투자의 가치가 더 높아진 거니까 그게 역전의 기회다라는 네, 그렇게 이것도 볼 수도 긍정적으로 있어요.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예, 개인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거.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투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요. 네, 다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고 고통이고 스트레스고 하지만 이제 역으로 보면은 이거는 역전의 기회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기자님이 이제 돈의 대폭발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네네. 그럼 유동성을 안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왜 모든 정부나 중앙은행들은 네. 멈추지 못하고 계속 돈을 쏟아내느냐?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쨌든 세계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어떤 자산 가치 폭락이나 이게 이런 데다가 배팅을 세게 하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제라고 하는 거는 감속하고 후진을 구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디플레이션하고 디스인플레이션하고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성장 속도가 느려졌지, 그러니까 감속을 하고 있는 거지 후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후진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나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커지면 엔진오일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인데 여기서 이제 위축시킬 수 없는 거죠. 통화를 줄여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권력자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가 이제 계속 연방 준비제도에 어떻게 얘기하니까 금리를 낮추라고 막 요구를 하잖아요. 권력자는 고금리를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동서고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돈을 더 많이 풀어가지고 자기네들의 국가 채무의 가치를 낮추려고 그래요. 채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명목 액수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 그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선진국들이 갈수록 이제 돈 풀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한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이 내수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걸 불러올 수 있거든요. 우리 경제도 안 좋습니다. 그럼 멈추지 못하는 거네. 다들 그냥 다 그렇습니다. 같이 달리는 거네 지금. 다 같이 달리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높아서 이제 이런 시그널이 안 나오는 건데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과거에도 많이 나타났지만 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일부러 낮춰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경쟁에서 빠질 거야 하면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면 2020년대 들어가지고는 이게 이제 적자 재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뭐 할 거 없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들이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전하고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유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기초연금 이거 많이 드려야 되고 이거 법률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줄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정치적 선택으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도 그렇고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직접 수요를 창출해라 이런 압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풀려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인데 양극화 심해지잖아요. 결국 돈이 많이 세상에 풀리면은 자산가 주머니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원리잖아요. 그럼 이 양극화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라. 그래서 소비 쿠폰도 풀고 해가지고 이제 재정 지평을 더 늘리게 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재정이라고 하는 건 비가역성이 있습니다.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대 들어서는 개인 이익은 정부건 간에 근데 기업은 약간 얘기했는데 빚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들이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지급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난리를 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반도체 산업에만 국가 재정으로 한 해 30조 원 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급을 하거든요. 이게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최근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을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국채를 많이 찍어가지고 빚을 많이 내고 있고 그거를 중앙은행들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시중에 돈을 뿌려가지고 국채를 흡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우파 정부는 긴축을 선호하고 이제 좌파 정부는 재정 확대를 선호하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대 들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화당 정부잖아요. 근데 재정 긴축합니까? 전혀 안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재정 지출 줄였습니까? 안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구조적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빚을 엄청 내면서 돈을 많이 뿌린다 정부가 직접 뿌린다.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 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잘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돈의 대폭발 저자이시죠.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방법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돈이 풀린다, 알겠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져오냐. 그럼 이런 시기에 어쨌든 돈 버는 사람,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에 비유를 해보자면 눈이 막 많이 내려요 갑자기.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눈을 이제 많이 모으려면 원래 자기 앞마당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래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부터. 그게 뭐냐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자산을 사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내 걸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앞마당을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 앞마당의 질이 좋아야 된다. 네. 이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부동산은 서울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래 뭐 맨날 이제 아파트 얘기 지겹다라고 하지만 그건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은 맨날 수년간 계속 주구장창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새로 떠오르는 산업 이런 거를 좀 일찌감치 미리미리 좀 와치를 하고 특히 이제 위기가 오면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위기가 되면 위기를 극복할 때 반등해서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이 빨리 치고 나갈 산업 그런 이제 산업에 이제 주가를 좀 빨리 모으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서울 아파트를 사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끌이라고 하는 거를 이 통화량의 개념에 비춰가지고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이제 뭐 국채를 인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번원통화라고 그러잖아요.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시중에 뿌려 놓으면 그게 민간에서 대출의 연속으로 해가지고 쭉 늘어나서 번원통화보다 한 13배에서 15배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영끌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 단지에서 내가 가장 소득이 낮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대출의 게임이기 때문에 나보다 신용 여력이 높은 사람이 나보다 더 대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남들이 뭐 연구를 한다고 해서 따라간다기보다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리를 생각을 하면 내가 이 단지에서 제일 거지다 그러면 내가 제일 상대적으로 나와 비슷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거를 뭐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시장의 변화를 잘 읽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챗 GPT가 확 치고 나가지만 최근에 구글의 제미나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고 워런 버핏이 올해 3분기에 구글 주식을 꽤 샀거든요. 근데 시장을 보면은 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제미나이보다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은 이 격차가 줄어들거나 아주 이렇게 변화가 크면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날 때는 어쨌든 간에 시장을 잘 읽는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전에 좋은 자산을 미리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머릿속에 이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남에 그 네.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네. 대출이 2억 정도 있는 분이 있어요. 집값이 막 40억인데. 네, 그래서 네. 왜 2억이 대출이 있으시냐 했더니 그 20몇 년 전에 재건축 될 때 네, 네. 그때 그냥 2억을 받은 거다. 네, 네. 분담금 낸다고. 네, 네. 근데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니 네. 지금은 그분한테 2억은 어찌 보면 저게 푼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채라고 하는 거는 빚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서의 명목 가격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표시되는 명목 가격, 자산의 명목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이 빚의 비중은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끌을 하더라도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영끌에서 샀다 그러면 거실이 그냥 은행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안방 은행 이제 몫이 안방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작은 방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40억짜리인데 이제 빚이 2억 있다는 분은 그렇죠. 이게 그런 원리인 거죠. 현관문 정도. 이제 그 정도까지 된 거죠. 현관문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뭐 공짜로 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그렇죠. 이자도 내고 막 하셨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좋은 양질의 자산을 가지고 그렇죠. 있으면 그 인플레이션이 그 이자를 이긴다. 예. 돈의 가치 하락이 더 네.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못 버틸 만큼 이제 빌려가지고 무너지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버틸 수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통화량이 증가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무언가 갖고 있기는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강남 아파트 값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요? 이게 산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눈으로 표현해 주셨으니까 눈이 오면 결국에 산 꼭대기 먼저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이제 집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 꼭대기니까 통화량이 풀리면 여기부터 가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데 내가 위치해 있겠다. 최대한 높은 데 가 있자. 높은데 가 있자. 미리부터 가 있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너무 못 버티고. 근데 이제 거기서 버틸 수만 있다면 눈을 제일 빨리 맞을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대출 받는 거 막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통화량 상승기를 만나면 엄청 안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돈이 많이 늘어나고 그럴 때일수록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하고 부채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빚을 안 내면 자본만으로 자산을 유지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는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출을 안 내고 나는 그냥 가만히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월급 많이 모을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손해를 안 볼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손해를 상대적으로는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대출을 아예 안 내고 내가 승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벌어놓은 게 뭐 최소 수십억 이상 되는 자산가가 아니면 이게 되게 좀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거부하면 손해인. 그러니까 강제 참여. 약간 이 게임에 강제 참여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대 들어가지고 통화량의 증가는 연평균 7.6%씩 늘어나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은 2%밖에 안 되고 명목으로 봐서 4.7%밖에 안 늘어요. 근데 월급을 열심히 모으겠다, 빚을 안 내고 그러면 4.7%씩 이렇게 자산이 불러나가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뭐 쉽지 않은데 그러면 통화량 증가 속도에 맞춰가지고 자산을 확 주식이나 부동산 잘 투자 잘해가지고 불려나가는 사람하고는 격차가 엄청 벌어지는 거죠. 그게 7.6%씩 있잖아요. 5년 지나면 그게 10억을 갖고 있으면 14억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4.7%씩 명목 경제 성장률대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복리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10억을 갖고 있을 때 12억대가 되는 거거든요. 2억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 돈의 거리라는 개념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돈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날 때는 돈의 거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장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진원지가 있고 진원지에서 서서히 이렇게 풀려나간다. 거리 개념, 물리적인 이동의 개념이 있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처음 이제 개념화한 사람이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인 리샤르 캉티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활동하던 때가 18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이제 눈여겨봤냐면 왕실 관계자, 광산주인, 광부들을 눈여겨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쩌냐면 금화, 은화를 찍어내는 시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언제 금화를 많이 찍고 언제 은화를 많이 찍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대량으로 통화를 많이 풀어놓기 직전에 사치제를 삽니다. 뭐 보석이나 와인이나 고기나 이런 걸 사요. 그래가지고 돈이 쫙 풀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물가 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사놨던 거를 팔아가지고 차익을 얻고 이런 거. 그래서 돈의 진원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돈을 벌고 이게 이렇게 풀려나가면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화를 사게 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날 때는 선행 소유자가 있고 후행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전후 개념이 생기고 물리적인 이동의 개념이 생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현대에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돈이 풀려나가는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데 1단계가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 단계에서 이제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번원 통화를 내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럼 그거를 먼저 인수를 하게 되는 거는 개인들이 아니에요. 은행들, 금융회사들,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이제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들한테 가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 돈의 거래를 좁히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거시경제 기사와 관련된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소비 쿠폰을 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받아가지고 내가 30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다 써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사를 잘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소비 쿠폰을 풀기 위해서 국채를 얼마 발행하고 그럼 국채를 이만큼 발행한다는 건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많이 풀린다 이런 거를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 쿠폰을 풀었을 때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때 그보다 앞서서 빨리 캐치를 하는 능력, 이런 거를 키우다 보면 현대의 의미에서 돈의 거리를 좁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특정한 정치인이 권력을 잡게 됐을 때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남들보다 빨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미국이 대선을 할 때를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그 직후에 리플 가격하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엄청 뛰었어요. 맞아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 돈의 거리를 짧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미 11월 초에 대선을 하기 전에 10월 중순, 하순 때 리플이나 테슬라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때 이미 미세하게 가격이 좀 뛰었거든요. 그러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니까 확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의 거리를 좀 짧게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획재정부, 내가 중앙은행이고 내가 한국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은 돈의 거리를 좀 짧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의 그 접근성, 예. 이것도 좀 짧게 가야 되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예. 자체가 풀릴 때는 예. 어쨌든 그 풀리는 돈을 뭐 대출이라는 개념으로 내 돈에 우선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예. 이거 내가 안 빌리면 다른 그렇죠. 사람이 가져가니까. 이게 서로 빚내기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강제 남들보다 참여. 조금씩 빨리 움직여가지고 돈의 거리를 짧게 만드는 게 하여튼 이렇게 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도 이제 같은 개념인데 예. 누군가는 대출, 그러니까 돈이 풀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 아, 난 대출 싫으니까 이제 전월세를 살 거야라고 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전월세를 가는 순간 돈의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그러니까 예. 돈은 다 풀리고 물가가 그렇죠. 오르니까 예. 나는 또 손해 보고 예. 항상 이제 후순위로 그렇게 밀려버리는. 되는 거죠. 아까 캉티용의 비유에 말씀드리면은 광산 주인이나 광부들이 이미 다 바로 눈치챘겠죠. 네, 예. 눈치채고 이제 싸게 미리 사들인 거, 이런 거를 나중에 가격이 확 오른 다음에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풀리는 게 예. 비극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기도 하고, 예. 그 중에 소수는 또 여기서 눈치 빠르게 또 움직이면 또 신분 상승의 기회가 기회가 되는 되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예.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 돈을 푸는 거에서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곳들이 이제 뭐 네네. 중앙은행과 뭐 정부겠죠. 네네. 그러면 이 가장 뭐 결정권자들, 네. 이 결정권자들은 앞으로 계속 돈을 풀겠죠. 이 네. 기조는 계속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이렇게 정부가 다 이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힌트가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정부가 올해 여름에 내놓은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 네. 2029년까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정부 예산을 5.5%씩 늘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5.5%씩 늘어나가지고 2029년이 되면 정부 예산이 이제 835조 원 된다고 그래. 내년에 네. 728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5%씩 늘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의 2배가 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개인들이 좀 알 필요 있는 거고, 이거는 어때요?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서 5년 동안 4.7%였어요, 연평균. 근데 정부는 2020년대 중후반에 매년 5.5%씩 예산이 늘린다고 돼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그 정도만 밝혀놓은 게 아니고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은 2029년까지 매년 최소한 109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 재정을 집행할 때 500조 원을 집행한다고 쳐요. 그러면 500조 원 전체를 세금 수입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하고, 세금 수입은 400조 원 하고 100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어가지고 뿌리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적자 국채를 찍는다는 거는 없던 신용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거고, 잘 생각해보면 2020년대 들어서 연평균 한 260조 원씩 M2가 늘어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적자 국채를 한 100조 원 정도를 찍었어요. 연평균으로 100조 원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2029년까지 어쩌냐면 최소 109조, 많으면 125조까지 찍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 해 평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해 200조 원씩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고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해가지고 매우 보수적으로 봐도 앞으로 5년간 그러니까 1000조 원은 더 M2가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4,400조인데 5,400조 된다. 미니멈. 그럼 단순 계산해도 네. 25% 물가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물론 뭐 25%를 그만큼 안 오른다기보다는 할 수 있겠지만. 자산의 명목
표시 가격은 이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서울 아파트의 명목 가격이 꺾일 수 있느냐. 공급도 적은데. 엄청나게 돈을 푸는데. 네. 뭐 공급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030년까지 기본적으로 매년 최소한 200조 원씩은 더 풀린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장착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투자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뒤에 돈값이 원화 가치가 4분의 1은 줄어들 것이다. 단순 계산하면 아주 단순 계산. 실질적인 가치가 그 정도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뭐 이게 어디로 갈지도 이제 좀 네. 우리가 이걸 또 먼저 맞추지 않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25% 가난해지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자산을 결국에 이제 맞추는 싸움이 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뭐 기자님 어디로 보십니까? 지금 정부는 그 많이 풀리는 돈을 일부 국내 주식이 흡수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꽤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네. 원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잉여된 돈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잉여된 돈이 많은 잉여된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제로 안 갑니다. 사치제로 갑니다. 사치제로 가죠. 이게 남아 도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치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서울의 아파트고 그 중에서도 강남의 아파트. 한강뷰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희소 가치가 큰 자산, 그러니까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산에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공산품화 돼 있고 브랜드화 돼 있다는 게 이제 소유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자극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약간 뭐냐면 제가 파리에 살았는데 파리에서 이제 7구가 이제 부자들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 어쩌냐면 7구에 산다라고 하면 아 그래 너는 좀 그래 좀 돈 좀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정도인데 서울은 훨씬 더 구체적인 거죠. 내가 원벨리에 산다 그러면 원벨리 한 3,000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한 3,000개의 찍어낸 물건들,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이제 그거를 가질 수 있냐 못 가지냐 이제 이게 많이 중요해지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아파트 이름이 있듯이 브랜드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소유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고 에르메스 가방 같은 거 핸드백 같은 거 이제 수작업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생산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정부 돈 풀 때 아무래도 사치제로 많이 몰리니까 이제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 특히 이제 공급이 적을 걸로 이미 이제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2020년대 들어서 집을 살 돈으로 집을 사지 않고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갖고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벌면 집값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게 성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의 아파트를 하나 장착을 하고 가는 거는 달구지를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속도가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좀 느릴지 몰라도 스테디하고 안정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좀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좀 예를 든 것처럼 이제 집에 투자를 안 하고 큰 돈을 시드머니를 주식시장에 넣어가지고 내가 한 방에 세게 불려보겠다라고 안 한 거는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구지가 가는 것보다 달리기를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이 들고 굴곡이 많고 힘이 들고 그리고 길게 가다가는 자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달리기를 체력이 하다가 다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달구지만 타고 간 사람이 역전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할 때는 달구지와 달리기를 혼합을 하는 게 역시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서로 아파트를 하나 이제 장착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해 가면서 이거를 달구지와 달리기를 좀 합쳐가지고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좀 현명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달구지의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극단적으로 하나에 뭐 올인하는 거가 뭐 정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네.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요즘에 또 주식 투자도 또 많이 하고 네, 계셔가지고 네. 그런 걸 좀 적절하게 하는 게 네, 네. 좋다라는 얘기 이제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원화 가치가 사실상 이제 뭐 폭락 수준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다면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자산을 뭐 아까 말한 뭐 대출이든 뭐든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네. 잘 사면 신분이 상승하는데 네. 잘못된 걸 사시거나 아니면 네. 그냥 일만 하시면 네. 신분이 떨어지는 구조인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 현대사의 저는 이 신분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런 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서 특파원 하면 살았으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귀족의 후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귀족들이죠. 예, 네. 귀족
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조상들은 옛날에는 한 19세기까지는 어떤 권력자, 권력계층,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이런 쪽에서 힘을 이제 과시했는데 그 후손들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 후손들은 어쩌냐면 거대 자산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분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는 그 기준과 이제 이 매개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게 냉정히 얘기해서 경제력 신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는 거잖아요. 자산 격차가 많이 가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 됐고 선진국이 됐다는 건 뭐예요? 퍼블릭 섹터의 직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이런 직종이 센 나라들은 저개발 국가잖아요. 미국 같은 데 어떻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월가에 가서 돈을 벌거나 실리콘밸리에 가서 기술 개발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경제력 격차, 신분 격차 이제 벌어지는 거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경제부처를 올해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고위공무원 중에 서울대 나와서 이제 고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고위공무원인데 이번은 자기 동생이 이제 공부 잘 못하니까 학교 다닐 때 되게 뭐라고 많이 했대요. 공부해라.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떠냐면 이분은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긴 한데 약간 외곽에 있어요. 네. 좀 저렴한 거. 근데 동생은 투자를 잘해가지고 동생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2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생 보고 공부하라고 한 게 굉장히 머쓱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의 변화거든요. 돈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서 생긴 세상의 변화인데 공무원이나 아니면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거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안 하고 내가 인컴으로 수입으로만 해가지고 자산을 남들이 뒤처지지 않게 불릴 수 있고 통화량 증가 속도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연봉이 3, 4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한 1, 2억 정도 1, 2억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돈 가지고도 이렇게 투자를 게을리하면 상대적으로 비슷한 인컴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뒤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고요. 고위공무원 예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게 충분히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를 잘못하면 세상에 이제 그게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부인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의 변화를 잘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어쩌냐면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거하고 투자하는 거를 별개로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뭐 달구지 타는 거랑 달리기 하는 거를 믹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일도 하고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한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일도 생각합니다. 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네. 이제 항상 이분법적으로 막 네. 전업 투자자 아니면 네. 그냥 일만 하는 사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문제긴 하죠. 그렇죠. 네. 예. 돈의 대폭발 저자이시죠. 손진석 기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5년간 네. 아무리 못해도 원화 네. 통화량 M2가 한 1000조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네. 이게 결국에 이제 노동 가치를 하락시키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자산 시장 대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영향 많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추세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2030년까지 매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주식시장도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 코스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4,0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금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오르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2,000대까지 내려가기는 돈에 풀린 양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주식시장이 이제 그동안 이제 올해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 토해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한 2,000대까지 내려갔다. 그럼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도까지 내려가기는 참 쉽지 않다. 이런 거고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잉여된 돈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 잉여된 돈은 사치제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산으로 쏠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서울 아파트부터 일단은 좀 하나 정도 주머니에 넣고 시작을 하자. 네. 근데 그 부동산은 이제 특히 이제 집이니까 집은 필수제도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사겠다는 거는 뭐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금융자산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금융자산 이제 국경도 없고 뭐 돈을 옮기는 게
어렵지 않으니 네네. 국내 주식도 있지만 미국 주식도 있고 네. 뭐 코인도 있고 네. 뭐갈 곳은 많잖아요. 그것이 맞죠. 그러면 다 일관되게 올라가느냐 네. 아니면은 뭐 다시 뭐 미국으로 가냐. 뭐 네.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뭐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통화량 미국에서 통화량 대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통화량 미국의 M2를 말합니다. 미국의 M2 대비해서 미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합계 요게 네. 3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합계가 근데 이게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아, 이만큼 높았던 적이 이제 언제냐면 2000년에 닷컴 버블 때였어요. 지금 통화량 대비 시총이 3배 더 크다. 근데 역사적 고점대다. 역사적 고점. 그래서 이걸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닷컴 버블 때랑 수치로만 보면은 똑같은데 네. 결정적으로 그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이 굉장히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 이제 디지털화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기 전인데도 주가가 이제 많이 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만 해도 우리나라 돈 한 55조 원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AI 수혜주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이 100조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닷컴 버블 때에 비해서 지금 AI는 어느 정도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랑 좀 달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우 다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2000년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의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자면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투자자들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렇죠. 국경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M2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합계를 똑같이 2000년하고 2025년을 똑같이 병렬해서 놓고 볼 수 있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큼 위험한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위험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좀 현명히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이 통화량과 시가총액을 보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세계가 이런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 재무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본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까지 다 해가지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게 2021년에는 우리나라 GDP의 한 17% 수준이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한 27%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10% 있잖아요. 우리나라 GDP 10%가 250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미국 주식에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정도로 투자를 더 많이 늘린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은 투자하는 게 우리만 투자합니까? 뭐 일본, 그렇죠. 독일, 다른 나라도 뭐 다 하죠. 영국 사람, 네. 프랑스 사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M2 대비해서 시가총액 합계 요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는 것 같다. 역사적 고점이긴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수치상이고 네, 네, 실제로 그 바뀐 모수를 보면 네. 조금 뭐 그렇게까지 네. 과열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는데 좀 잘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기자님이 계속 이제 서울 아파트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사실 서울 아파트 얘기하면은 이거 너무 비싸다 지금 너무 네. 고점이다라는 네. 반론들도 막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미국 주식도 다른 뭐 글로벌한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니까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것처럼 이쪽도 뭐 새로운 어떤 그 큰 손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 큰 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많이 매입을 하다가 이제 좀 정부가 규제를 해서 좀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거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그렇고 상대적인 기준에서도 그렇고 매우 비싸요. 네. 매우 비싼 건 사실인데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꽤 많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품이 아니냐를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거품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비싸지만 이유가 있다. 매우 비싼 건 사실이지만 비쌀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여러 가지 그런 근거들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통화량이 이제 올해 8월 기준 4,40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2,200조가 좀 넘습니다. 광인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수익증권 펀드 뭐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여러 가지 MMF 여러 가지 있고 이제 2년 미만의 이제 정기 예금 상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그래서 금융 계좌에 놓고 있는 돈
돈만 해도 2,2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세게 해도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개인들이 대출을 내지 않아도 갖고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하지 않은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하방이 굉장히 단단하고 새로 진입될 수 있는 자본이 꽤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건 이제 제가 해외에서 특방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수도권 집중도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서울은 그중에서도 코어이기 때문에 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에서 서울 아파트 세대 수 있잖아요. 그게 몇 프로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뭐 10%가 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7%밖에 안 네.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의 최상위권에 있는 뭐 과천이나 판교나 분당에 아파트 좀 있다 이렇게 치면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로 봤을 때 가구 수로 봤을 때 상위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애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서울 대학의 지원율이 줄어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런던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런던이 이제 집값이 비싸기로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근데 런던은 고층 주거지가 거의 없어요. 층수가 다 낮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결정적으로 되게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오랫동안 그 집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층 개발, 고층 주택 같은 걸 못 짓게 막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급이 적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서울은 어쩌면 서울 아파트는 서울에는 약간 반응이 저는 좀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에서는 기득권자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싶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와 반대돼 있는 반대의 입장인 사람들이 고층 개발을 싫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층 개발을 반대해요. 네. 네. 약간 묘해요. 그러니까 런던이랑 비교하면 서로 반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층 개발 하지 말자는 이유가 네. 서로 반대예요. 근데 런던은 기득권이 네. 공급량을 줄이려고 네. 늘리지 않으려고 막고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약간 좀 반대인데 개발을 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근데 이익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중요한 요지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이 낮은 주거지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좋은 주거지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서울 아파트 값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뭐 주장이 있다면 어쨌든 요지의 공급을 좀 늘린 다음에 용적률을 좀 높여가지고 그냥 그래도 어떻게든 공급을 좀 늘려주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리고 너무 막 과밀해가지고 이렇게 좀 살기가 빡빡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발로 알아서 스스로 교회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나마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님의 얘기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쾌적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로 나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도심지는 이제 열심히 빡빡하게 막 이제 막 미친 듯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도심지에서 쾌적성을 논의한다는 게 그런 나라도 별로 없고 없지만 그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쩌냐면 아파트 값을 계속 높게 유지돼야 됩니다라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본인은 의도는 그게 아닐지라도 그럴 수 있죠. 그랬던 그런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 이제 모두가 원하는 위치에는 네. 대량 공급 말고는 답이 없다. 방법이 없죠. 그거는. 요즘에 이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해가지고 김 부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인데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좀 관심도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50대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예전 같았으면 이제 좀 은퇴도 하고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은퇴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집값과 좀 상관이 있는 건가요? 굉장히 상관관계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 책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관점 이거를 건설업계 관점의 비중을 좀 줄이고 금융의 관점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건설업 베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뭐냐면 규제가 어떻고 공급이 뭐 몇 세대고 이 얘기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금융이 차지하는 게 되게 커요. 이제 금융이 차지하는 거는 이제 이러는 거죠. 어차피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야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은퇴가 늦어진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놀랄 만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 제가 기자를 하기 전에 삼성그룹 계열사를 다녔어요. 이제 근데 그게 2004년 1월 달에 삼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룹 공채 교육을 받는데 그때만 해도 어쩌냐면 임원이 안 되는데 내가 회사를 20년 이상 다닐 수 있을까
있을까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되게 빨리빨리 임원 안 되면 잘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사업보고에서 공시해 놓은 걸 보면요, 정확하게 그 2004년에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이었냐면 몇 년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되게 짧았던 것 같은데. 6.8년. 네, 맞아요. 6.8년인데 작년은 13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근데 평균 근속 연수라는 거는 한두 달 만에 사표 낸 사람들 또 넣어서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근속 연수가 13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버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25년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가 고령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된 피고용인들의 연령도 높아지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돈도 많이 버니까 이제 근데 급여도 많이 주고 정년이 길어지는 거는 이제 뭐랑도 연관이 돼 있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환위기 직후부터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한 10년, 15년 이상 어떠냐면 임원이 안 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버틴다고 하면은 어때요? 업무를 안 주거나 그때 뭐 많이 책상 빼버리거나 뭐 벽 보고 있게 하고 네. 화장실 앞에 뭐 근무해라 이런 거 전부 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요새 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정규직은 해고를 하기 어렵게 돼 있거든요. 매우 까다로워요. 매우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유럽 국가 이상으로 까다롭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이제 이 쪼크를 줘가지고 망신을 줘가지고 그거를 무력화시켰어요.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 요게 대기업의 인사 관리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쩌냐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의 경우에 억지로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정규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총에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대기업의 50세에서 59세 사이의 정규직들, 그거는 임원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년 사이에 5배 정도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빨리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냐면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를 다녀요. 46살 정도 되면 부장이에요. 그러면 한 3, 4년 안에 내가 임원이 안 되면 난 나가겠구나라는 굉장히 그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이 아파트 산다고 7억, 8억씩 대출 낼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쩌냐면 임원 안 돼도 50대 후반까지 다니는데 당연히 이렇게 대출 내가지고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그 중요한 추동력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2019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되게 묘한 게 뭐냐면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맞아가지고 유동성이 폭발하기 직전에 딱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속 연수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도 나오는데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연소득 대비해가지고 얼마를 내냐라고 봤을 때 40대가 제일 많이 내요. 근데 그게 통계로 보면 그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대가 집 산다고 대출이 더 많이 질러요. 옛날에 비해서 더.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쫓겨난다는 그런 불안감이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적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2010년 정도를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벌이 경제에서 맞벌이 경제로 완전하게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 직장인들의 특히 민간 기업,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여성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오래 다녀요. 옛날에는 이런 분들을 회사에서 약간 무언의 압력을 주고 그래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애기 낳으면 뭐 그만두게 하고 이런 거 다 하지 못하죠. 이제 못하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 어쩌냐면 육아휴직, 출산휴가 많이 쓰거든요. 그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의 근속 연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에 직원 근속 연수를 최근 5년간 이제 매년 표시해놓은 80개 기업을 보면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남성 직원은 근속 연수가 평균 0.12년 늘었어요. 물론 0.12년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성 직장인은 1.6년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계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한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찾을 수 없었던 50대 여성 대기업 정규직. 이 네 가지가 엔드 조건인 사람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50대 여성이 대기업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 신문에 나올 만한 임원이거나 근데 임원은 정규직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제 단순 근로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2020년대 들어가지고는 50대 여성인데 대기업이 정규직으로 부장, 차장, 매니저 달고 연봉 1억씩 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꽤 있어요 이제는.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싱글일 수도 있지만 부부가 같이 결혼해가지고 뭐 남편이 비슷하게만 벌어도 이런 부부는 세전 연봉이 3억 원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의 신용 대출 여력이란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대출 규제 생기기 전에 이런 부부들은 8억, 10억씩 땡기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 금융시장의 변화, 사회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이 큰 거고 이거는 이 건설업계 관점에서 몇 세대를 몇만 세대를 짓고 규제가 어떻고 이런 것만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건설업계 관점 좀 낮추고 금융의 관점 조금 더 높여가지고 균형 있게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새로운 네. 그 소득 증가가 이제 여성 맞벌이 쪽에서 이제 신규 소득이 생겨버린 거예요. 과거 대비.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뭐 공급과 수요로는 볼 수 없다. 예전 같았으면 해버렸을 텐데. 굉장히 큰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변화라고 하는 거를 간과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대출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대출이 이루어져야 계속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약간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기업의 실력이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계속 돈을 많이 벌어줘야 이제 월급도 많이 주고 급여도 많이 주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서는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 않을까. 뭐 서울은 아니겠지만 네. 뭐 그런 생각이 그런데는 또 양질의 또 고소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럼 기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지금 소득이 높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레버리지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새로 생긴 거다. 2020년대 이후로.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거를 뭐 알고 했을 수도 있지만 대출을 지금 강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또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로 꾸준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다주택자를 굉장히 강하게 억누르는 정책을 꾸준히 쓰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이 다주택자를 억압을 하다 보니까 대출 규제 효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일주택자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지금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출 규제를 약간은 힘을 떨어지게 약간은 좀 무력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한 채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거래한 사람들은 이거를 팔고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대출 규제를 하니까 이제 다른 돈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다른 투자 자본이 있으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걸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팔고 더 좋은 거를 사고 이렇다 보니 이거는 대출 규제의 영향에서 약간 무풍지대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다주택을 막는데 상당히 이렇게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 채 갖고 있어요. 내가 한 채 더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규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걸 포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다주택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 점에서 금융 규제 이게 이제 대출 규제가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인들이 이 2,200조 넘게 들고 있는데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출 규제랑 무관하게 그냥 현금을 꺼내가지고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게냐면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거는 당장에 집값이 확 뛰는 거를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거를 걸었을 때 낮춰지지 않고 스테디하게 이제 옆으로 플랫하게 가거나 아니면 만만하게 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대출 규제라는 그 벽을 뚫을 만큼 현재 가격이란 게 매우 안정적이고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대출 규제가 심하다. 근데 가격이 더 오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경기도에서 이제 지금 대출 규제 걸어놓은 데들이 대출 규제가 없는 데보다 더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대출 규제를 해도 규제를 받는 데가 더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단단한 프라이싱이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하는 게 거품이 아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좀 공감하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대출 규제하죠. 뭐 지금 뭐 30억짜리 살 때 대출 2억 해주는데도 사람들이 사요. 그 산 사람은 엄청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사는 거잖아요. 거품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대출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뭘 해도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뭐 자기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 집을 타의에 의해서 팔 일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써 몇 년을 했거든요. 그럼요. 가격이 단단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들을 많이 이제 억압을 해가지고 많이 줄여놓으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규제가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호 지역들의 네. 부자들이 너무 몰려 살게 됐어요. 네. 이 몇 년 사이에. 맞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강남에 네. 뭐 예전에도 포르쉐가 많았다 하지만 네. 이제는 진짜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네. 이만큼 부자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네. 와서 산다는 느낌을 받은 게 네. 요즘에 진짜 엄청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 선호 지역에서 매물이 잘 안 나오니까. 네. 그럼 또 새로 신규 부자들은 또 비싼 돈 주고 사고 그럼요. 그게 네. 반복될 것이다. 그럼요. 대출 규제로는 안 되면 결국에는 뭐 공급인가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밖에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기득권자냐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약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 아파트는 불패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뭐 했을 때 저는 그냥 불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그런 어떤 쪽이에요.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흐름을 타고 한 2, 3년 정도 뭐 길면 2, 3년 정도 어떤 조정을 받는 시기 이제 그런 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추세적으로 뭐 일본의 90년대처럼 그렇게 네. 꺾여버리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기 어렵고 이제 아까도 우리 서로 이제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전국 가구 수에서 서울 아파트를 한 채라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세대 수가 7% 정도거든요. 그건 인구가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낮아지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근데 이제 아파트 관련돼 가지고 인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수요가 줄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거는 이제 지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의 흔히 말하는 경기도의 상급지가 그런 상황이 놓일 수 있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서울의 인구가 제일 많았던 연도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1000만이었는데 지금은 막 900만이니까. 1992년이에요. 1992년에 1090만이었고 네. 올해는 930만입니다. 네. 30년 넘는 동안에 160만 명 줄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줄었으니까 가격이 쭉 낮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인구로 설명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이제 인구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경기도 인구가 그 방금 말씀드린 1992년에는 660만 명인데 올해 1370만 명이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매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충 한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람 수가 그런 거고 세대수로 하면은 그보다 더 많을 거 아니야. 애들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치면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폭락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건 지방 부동산은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없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새로 주택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한 번 사면 또 안 산다라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서울 아파트는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상위 10%의 그 가구 전국 가구 중에 상위 10%만 서울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수요가 줄어들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사면은 안 사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강한 하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거래하는 사람이나 아예 거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일생 동안 한 번 사고 안 사는 사람은 거의 극히 미미해요. 시장에서 매우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안 사는 사람들은 자본이 이제 모자라거나 자산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집을 안 사고 그 돈으로 이제 금융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 흔히 말하는 폭락론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거나 이래서 아예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수도권에서는 아파트를 한 번 사잖아요. 그러면은 1주택만 유지하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을 한 번 평균 보유하는 기간이 8.4년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쩌냐면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계속 진입하는 사람이 있고 끊이지 않는 거고 진입을 한번 하면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만 유지를 하더라도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한 8, 9년마다 평균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서울에서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을 한 10명, 한 60살 정도 되신 분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당신이 일생 동안 아파트 산 횟수가 몇 번이냐라고 하면은 사줄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의 논리에 맞으려면 01, 01, 10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40, 56, 00, 78, 00, 61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사람하고
근데 하면은 여러 번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잘 맞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게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특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고 불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고. 근데 되게 다른 게 있어요. 집값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유럽은 어쩌냐면 너무 비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이게 폭락할까라고 한 사람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폭락을 해야 된다.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는 있지만 낮아져야 된다. 너무 비싸다. 살기 힘들다라는 거는 있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품이기 때문에 폭락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는 다른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전세가 착시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뭐냐면 주거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다 인지를 하고 살아요. 그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다 LTV가 거의 10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소득이 안정적이면 내가 자산이 1억이 있을 때 한 9억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월세집에 살거나 그래가지고 매달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느라고 전체 이 가처분 소득에서 한 30% 많으면 한 40%까지는 막 쓰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고 실질적으로 비용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집값 자체 프라이싱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어떻게 보면 당장에 내 주머니에 들어가지 나가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원리적으로만 보면. 네. 그렇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해서 집 가격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간의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 제가 해외에서 좀 기자생활 해보고 그러니까 특방생활 해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세로 5억에 살 수 있는 집이 매매가는 12억이니까 그러면 전세 살면 되지라고 해서 이제 전세로 들어갔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또 이제 화도 나고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불만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냥 그 맥락에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를 내니까 매달 이렇게 꾸준히 돈이 나가잖아요. 몇백씩 나가니까. 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전세 대출을 안 내고 살면은 당장에 이제 뭔가 싸게 사는 것 같고 그 돈이 안 드는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세를 사는 동안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내 자산 가치가 쫄아드는 건데 그거 이제 사실은 매달 막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 상대적인 자산 저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지를 빨리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결국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통화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게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재부에서 발표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한 4, 5년 뒤에 뭐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을 또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중차대한 그렇죠. 그런 시기다. 돈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자산에 의한 이 계층 간 이 분화, 그러니까 계층 간 격차 이런 게 이미 많이 벌어졌지만 아직도 또 완전히 늦었다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시장을 보면서 이 뭐 돈의 거리도 좀 짧게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이 공부도 많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플레이어로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시야가 넓은 투자자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조에 어쨌든 주인 없는 돈이 새로 나오는 거니까 그걸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이게 또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자산을 좋은 거를 미리 좀 갖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런 사람이 미리 하죠. 그래도 뭐 주식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 모시고 최근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기자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